안녕하세요. 이렇다 11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9년 한 달이 지났네요. 네. 네, 차인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한 달 지난 게 싫죠. 왜요? 제가 이거 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왜 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젊었을 때는 이 사진을 찍는 어떤 걸 보거나 느끼는 걸 사진을 찍는다고 볼 때 네. 차가 굉장히 많이 찍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롭잖아. 향기도 새롭고 보는 것도 새롭고. 네네네. 수많은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사진을 띄엄띄엄 찍는데 철컥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거래요. 그 사진기를 싹 돌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린애들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나이 든 사람은 휙 돌아가 버리죠. 10커트만 돌려도 몇 년 지나가는 거다 이거야. 그렇다라고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가는 늦게 가는 거죠. 늦게 가겠죠. 네. 호기심이 많고 시도도 많이 하고 이러면. 그러면 내가 한 달 뒤 벌써 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내가 호기심이 얇아졌다는 뜻이겠네요. 이게. 그렇죠. 선생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노화가 네. 오고 있는 것이죠. 괜히 얘기 꺼냈다고 본전은 못 찾네 이거. 저는 그래서 한 달이 간 게 굉장히 괴로운데 네. 2019년에 한 달이 전혀 괴롭지 않고 네. 즐겁고 네. 브릴리언트하고 놀랍고 뭐 그런 분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놀랍다. 네. 놀라운 사건을 겪은 분이요. 누구요? 네. 그분이 나오셨어요 지금. 네. 오늘 나오신 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유님. 안녕하세요, 아유입니다. 저는 아는데 네.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네. 아유님 어떤 놀랍고 기쁜 일이 있었나요? 지난 1월 15일에 네, 예쁜 딸이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찬물을 좀 끼얹자면 네. 이제 네. 산후조리원 다녀와서 2시간에 한 번씩 울어 제끼면 그때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요 아빠를 닮아서 잘 잤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제 2세는 자질 않았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잘 잔대요. 그러니까 수면 훈련 시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아, 네. 어린 사이클에 맞게 이렇게 재우는 거. 근데 사진을 봤는데 이미 준비를 하고 태어났어요 이 친구.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는 것도 준비했고 이미 애가 온전해. 얼굴 상태가 어허.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것 같아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뭔 소리야? 얼굴이 운전하다니. 아이고 참. 네. 아니, 원래 태어나면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요 원래. 네네. 네, 약간 무슨 SF 영화 보는 것 같은 기분 들고 막 그러잖아요. 아, 느끼시는구나. 아, 네. 저 아이유님이 나오셨으니까 청취자분들도 짐작을 하셨겠죠. 우리가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뜸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출연했을 때 네네. 기본소득 이야기가 좀 뜸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다시 또 우리 이렇다의 또 핵심 쟁점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배우자와 딸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네. 음악 깔아드려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자, 음악 준비를 안 했네. 무슨 음악을 틀어할까요? 어떤 말씀하시고 싶은가요? 네. 음악은 네, 안 가셔도 음악? 될 것 같고요. 네. 음악 하나 깔아드릴게요. 어떤 거 들어드릴까?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다들 이런 거. 저 음악 다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것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깔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임신 기간 동안과 출산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한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네. 이름처럼 세상에 맑은 열매를 가득 심고 맺기를 소망합니다. 네. 근데 음악 꺼주시죠.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얘기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네. 좀 좋은 말씀 하실 때 가사가 왜 Loving can hurt 이렇게 나오나요? 사랑은 상처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제목이 좋아서 들었더니 가사가 이상하네. 근데 적절한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부모가 된 분들은 부모로서 살아본 사람들은 좀 알겠지만 세상에서 왜 자식이 나한테 이 자식이 나한테 왜 왔을까 그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유님 2세에 대한 축하는 이것으로 가름을 하고 네. 기본소득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1편이 되겠습니다. 참여소득.
네,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 다루는 1편과 다음에 진행할 2편에서는 참여소득 아이디어 등장의 배경을 소개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소득으로의 이행면에서 참여소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또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의 관계와 상대적 비중 등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참여소득이라고 하면 방송을 또 계속 해왔고 관심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참여소득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개념에 대해서 차인 쌤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우리 마도nem님도 기본소득 덕후지만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덕후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하면 유의미한 사회활동 소셜 액티비티 목록을 이렇게 정하고 네. 그 사회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것. 다시 말해서 현금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사회활동에 참여를 삼는 것. 이게 참여소득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그렇죠. 소득이군요. 조건부인데 예, 그 조건이 무슨 임노동을 한다거나 네. 무슨 자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회활동 여러 가지. 그래서 기본소득의 5가지 정의 중에서 무조건성 원칙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두는데 그 조건을 두는 사회활동이라는 게 꼭 공식적 노동만이 아니라 무급노동, 자원봉사, 교육, 뭐 돌봄 이런 거 있죠. 네.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액티비티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아, 공익활동에 네, 속하는군요. 공익활동분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목록을 네네.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네네. 불평등 연구의 이제 대가이자 참여소득의 이제 주창자인 영국학자 토니 애킨슨이 주장했고요. 네. 뭐 아쉽게도 2년 전에 2017년 1월 1일에 작고하셨습니다. 예, 애킨슨. 차인 쌤이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네네. 역시 개념 전문가입니다. 개념밖에 몰라요. 그래서 개념을 하는 거예요. 예. 개념만 알면 개념 아는 것도 얼마나 네, 어려운데요, 그게 선생님은. 거기서 출발을. 아니 네. 그럼요. 네네네. 예. 근데 아이유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주제를 꺼낸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참여소득이 왜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네, 먼저 그 1월 23일에 국회 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전환의 청년수당 2.0과 정책 실험이라는 제목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 서울시에서 앞으로 정책 실험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참여소득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두 방식 모두를 병행해서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추가 좀 주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 서울시가 또 그렇게 틀었군요. 예. 네,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제안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진일보한 거네요. 그 전에는 그냥 활동 지원하는 수준에서 좀 머물거나, 예, 좀 심사해가지고 돈을 그렇죠. 주거나 이런 지금과 같이 거였는데.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네. 서울시를 맡고 계신 분이. 네, 그래서 오늘 방송과 다음 방송에서의 논의가 앞으로 이제 서울시 정책 실험 행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에 좀 일정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다음으로 오늘 조금 자세히 다룰 얘기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 단위에서 농민수당, 농가수당, 농촌기본소득 등의 이름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개별 농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가구 단위로 지급할지 아니면 농민에게만 지급할지 농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지급할지 등에 따라서 참여소득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기본소득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대한 이번 방송에서의 논의로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농민수당, 농가수당 그리고 농촌기본소득 정책안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매우 시사성이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찬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참여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현금급여의 조건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만 현금을 주면 참여소득에 가까워지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농사라는 사회활동을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농촌 지역 주민에게 다 준다. 예. 이러면은 농촌 기본소득에 가까워진다 바로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게 그렇습니다. 참여소득과 예. 기본소득의 차이가 네네네.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여러 용어로 불리고 있잖아요. 농민에게 이제 가는 거는 뭐 농민수당, 뭐 농가수당, 농촌 기본소득. 그러니까 일단 편의상 농촌 기본소득이라 부르고요. 네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는지 네네. 좀 살펴봐 주실래요? 뭐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이제 뭐로 부를지는 이제 좀 이렇게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시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뭐 전남만 해도 뭐 강진, 해남, 뭐 장흥, 순천, 무안, 한평, 나주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북에도 이제
고창이나 정읍, 경남도 산청, 의령, 양산, 거창, 함안, 강원도도 춘천, 양구 등, 경기도도 이제 경기도 전체 여주, 양평, 경북도 봉화나 안동, 네. 충남도 부여가 확정이 됐고요. 네. 충북도 제주도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저 지금 차 선생님이 네. 이 명단 불러주시니까 네.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네. 어디로 기촌해야 될지. 네네네. 네,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좀 이따가 좀 들어보시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로 귀촌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하, 예정 중이거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말해주는 건 그만큼 농촌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제가 대두되는 농촌이 상황적인 요인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런 기본소득들이 지금 이렇게 그 시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 11월에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가 열렸었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박경철 박사님께서 농민 기본소득제 추진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농촌의 상황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민 기본소득제 또는 농민 수당제 논의가 대두한 배경으로 산업화 민주화 개방화 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이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었다. 그것을 이제 지목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소득 보존을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한 농업직불제와 각종 보조금 사업이 농가 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도 농민 기본소득제, 농민 수당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이유님께서 농업직불제와 각종 보조금 사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농업직불제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이런 네. 것도 있고요. 논 이모작 직불금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밭 농업 고정 직불금, 또 조건 분리 지역 직불금, 아주 좀 불리한 지역들 네. 이런 식으로 직불금이 다양한 건데 이걸 다 묶어서 보통 농업 직불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일 많이 주는 거는 쌀 직불금이에요. 쌀 직불금이 제일 많습니다. 네. 쌀 직불금만 좀 얘기를 하면 말이죠. 예를 들면 헥타르당 일정액을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1헥타르당 얼마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세계무역기구 체제잖아요 지금이. 네. 해서는 이제 정부가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해주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이죠. 그래서 그렇게를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떤 농가를 지원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이 직불금 제도가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TO 체제에서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렇게 높은 가격에 수매하지는 말고 네네. 그냥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그런 식이 되는 내용이 거죠. 그런 예. 거네요. 네네. 근데 우리가 논하면은 음. 뭐 몇마지기 몇마지기.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헥타르 개념이 아직 저도 잘 그쵸. 모르겠어요. 그 좀 알려주세요. 헥타르가 굉장히 사실 쉬운데 한번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만 제곱미터예요. 만 제곱미터. 한 1헥타르가요? 네, 그러니까 만 제곱이 되니까 100 곱하기 100이면 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로 100m, 오. 세로 100m. 딱 이게 1헥타르예요. 너무 쉬워요. 딱 알았어. 네. 예, 100m면 우리가 좀 눈으로도 눈으로 가늠이 보자. 되잖아요. 100, 1헥타르. 여기 이제 평으로 하면 한 3,000평 약간 넘습니다. 얼마?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나도 30평짜리 집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30평이니까. 예. 아니 저는 1,000평이라 뭐 엄청 크게 생각했어요. 30평짜리 집이 10개 100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직불금제는요. 네네. 1헥타르당 얼마 줘요? 네, 쌀 직불금제에 따르면 이제 변동 직불금, 고정 직불금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고정 직불금만 말씀드리면 네. 고정 직불금이 1헥타르당 100만 원 주는 겁니다. 쌀을 꼭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쌀 놀리면은 생산하는 안 주고. 되죠. 쌀 생산하는 사람한테. 근데 아까 아이유님이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서 농업직불제를 하면 오히려 농가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헥타르당 지급된다고 하니까 저도 감이 잡히기는 그 하는데. 헥타르가 많을수록 많이 주죠. 네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는 현재 다양한 종류의 직접 지불제가 존재하죠. 그런데 농가 소득 가운데 직접 지불제의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먼저 농가 평균 경작 면적이 굉장히 영세하죠. 약 1.5헥타르 정도로 평균이 작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도 되게 소농들이군요. 네, 그리고 농업 직불금 지급 체계에서 중복 수혜가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농가 소득 및 농업
소득 대비 직접 지불금 비중이 각각 2.7%와 9.2%에 그치고 있는데요. 너무 적구나. 네, 유럽연합은 이것이 30%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유럽연합은 농업을 이렇게 지키려고 돈을 많이 쓰는군요. 아니 그러면은 1헥타르당 1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 1년에 주나 보죠? 월 100만 원이 아니고. 1년에 100만 원. 네. 아 이거 액수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평균 1.5헥타르니까 평균 150인 거죠. 말도 안 돼. 1년에 이게 뭐 상여금인가요? 1년에 100만 원 150. 그러니까 2.7%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평균 얘기고요. 네. 또 직불금 수령이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업 직불금이 면적 단위로 지급되다 보니까 영세 소농에게는 매우 불리한 구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농업 직불금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150만 명 직불금 수령자 중에 9.6% 한 14만 명이 되는데요. 네. 이제 대농이나 기업농 이전 재배 면적이 이제 2헥타르 이상인 대농이나 기업농의 농가당 평균 직불금은 350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75.8%에 달하는 114만 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배 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영세 농가입니다. 이 영세 농가의 농가당 평균 직불금은 2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직불금 제도 자체가 땅 크기에 비례해서 주다 보니까 이게 뭐 절대액수를 늘린다고 해도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00만 원 준다고 해도 뭐 헥타르당 그렇죠. 얼마 뭐 이렇게 뭐 두 배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750만 원이 되고 이쪽은 50몇만 원이 그러니까요. 200만 원 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올린다 하더라도 전혀 뭐 이런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기본소득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시한 현행 농업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농업이나 농촌은 굉장히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환경 생태계를 보존한다든지 문화와 전통을 보존한다든지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한다든지 또 식품 안전성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한다든지 뭐 식량 안보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네, 이러한 그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공평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농민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얘기해 보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단지 쌀이 나온다, 뭐 채소가 나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농민 기본소득이 사실상 뭐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농민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학술 대회 얘기하셨었는데 박경철 박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들을 좀 제시해 주셨나요? 오래전부터 사실 이걸 연구해왔던 그런 박사님이시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발표하시는 걸 이제 들었는데 가셨구나. 네, 아침이었죠 그게 아마 제일 먼저 시작해서 네. 발표자는 이제 농민 기본소득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농가 단위 기본소득제, 또 개별 농민 단위 기본소득제, 농촌 주민 기본소득제 이걸 각각 다 검토해 봤는데요. 네. 참고로 이제 각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농가 단위 기본소득제는 농가 단위로 주는 거니까 2015년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농가 수가 109만 가구라고 합니다. 네. 그럼 가구당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6조 5,400억 원 정도. 네, 그게 이제 109만 가구에 월 50만 원에 12개월 이렇게 다 곱하면은 6조 5,400억 원 정도 나옵니다. 매월 그러니까 50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할 곱하기 때 12를 해야 되니까 네, 가구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역시 3조 9,200억. 그러니까 얼마나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다르겠지만 대충 3조에서 6조 정도로 30, 50 월일 때 월입니다. 얘기하는 게 월. 네. 네. 개별 농민 단위로 하자. 이게 사실 이제 기본소득제 원래 좀 더 취지하고 어울리죠. 개별 농민 단위로 하게 되면 농업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20에서 64세까지 준다고 하면 즉 기초연금을 타기 전까지 20에서 64세를 주게 된다면 3조 2,227억 원. 이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근데 이게 그 가구당 30만 원씩 주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건 이제 월 20만 원이 되면 이제 보통 2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1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64세에서 끊지 말고 20세 이상은 다 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조 5,592억 원.
이런 정도의 규모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개별로 하나, 가구로 하나, 크게 차이는 없는 가구가 좀 액수가 높았기 때문에 네. 비슷한 금액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을 생각하면 이제 농촌 주민 기본소득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농민뿐이 아니고 네.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줘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재원이 많이 들 테니까 네. 실행 가능한 곳부터 먼저 농촌 주민 기본소득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한계 마을. 너무 사람이 적게 살고 네. 젊은이가 없고 이런 곳 있죠. 네. 이런 대상으로 먼저 시범 사업부터 하자. 이렇게 이제 박경철 선생님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 한 10개 정도의 면을 선정해서 네. 거기 있는 모든 주민에게 농사를 짓건 안 짓건 땅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써보니까 약 600억 원. 네. 100개 면 정도를 선정하면 약 6천억 원 정도 이렇게 소멸된다고 보고요. 면당한 인구를 약 평균 2,500명 정도로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환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계 마을이 이제 왜 소멸이 우려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지역부터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쪽으로 이사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네. 되게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면 인근 사람들도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런 효과가 좀 발생하기도 했죠. 예. 아 그래요? 네네. 지금 천희 쌤이 계산하신 거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현철 박사님이 주장하신 네네.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산을 보면 대략 한 10조 내외에서 시행할 수 있으니까 10조 넘는 예산은 없네요. 예, 지금. 그렇게 이거를 뭐 그렇게 뭐 시행 못할 것도 아니지 맞습니다. 않나 이런 큰 돈 생각이 아닙니다. 들어요. 네. 그래서 박경철 선생님은 농가 단위 또 농민 단위 그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뭐 주민 단위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제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미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나요? 네, 일단 2017년에 도입이 결정되고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강진군의 농가 단위 농민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벼 재배 농가에만 지급했던 농업 경영인 안정자금을 모든 농가 약 7천여 가구로 확대한 것이고요. 지급액은 농가당 연간 7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절반인 35만 원은 통장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절반인 35만 원은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좋다 네. 하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해남군인데요. 네. 작년에 도입이 결정되고 올해 실시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에 상반기, 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연간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기준이 있구나. 자살 심사를 하네. 네. 아, 야, 예. 네, 그래서 해남군은 14,579가구의 농가에 60만 원씩 지급하면 연간 9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급 방법은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품권은 해남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1년에 60만 원 너무 적? 적죠.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충남 부여군도 올해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은 2020년까지 11,800가구의 농가에 이제 연간 50만 원씩 주고 2021년 이후에는 6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고요. 60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는 연간 28억 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군은 올 상반기 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경남 함양군도 농민수당제를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박경철 선생님 발표 내용에서는 월 50만 원, 월 30만 원, 월 2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실행되는 곳에서는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한 70만 원, 숫자에 60만 원. 연입니다. 네. 네. 액수가 너무 네. 적어요. 네. 적어도 너무 적네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물론 재원 문제이긴 하겠지만. 네, 액수가 너무 적죠. 네.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농업직불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동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예산을 미세 조정하면서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 이제 농가 단위의 농민수당 또는 뭐 농민 뭐 기본소득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 기본소득이 맞냐 참여소득이 맞냐 이제 이걸 할 건데 네. 그 얘기 이전에 누가 농민인지 누가 농가인지 이걸 참 구별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 직불금제도 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에서도 서울에 사는 부재지주가 실제로 쌀 직불금을 받은 사례가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때 국회의원도 하나 걸려갖고 난리가 났었죠. 아, 국회의원도 걸렸었어요? 실제로 부재지주가 그러면 농가도 아닌데 어떻게 타냐? 그건 이제 이장이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이장이. 그러니까 이장이 묵인하에서 거기 유력자인데 이장이 해코지 하겠어요. 아유 뭐 의원님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기본소득도 사실 직불금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과연 누가 농민이냐 이거야. 농지만 있으면 농민이냐.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 오히려 농민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할 때도 얼마의 시기 동안 지어야 농민이냐. 그렇죠. 네, 잠깐 지어도 농민이냐. 또는 뭐 매일 지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래. 또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는 건 또 누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래 누가 확인할 거야. 복잡한 문제 굉장히 많아요. 또 농사를 짓다가 에이씨 채산성이 안 돼. 네. 오늘 배추 갈아엎고 그냥 한 1년 쉬었어. 그럼 또 못하냐 이거야. 이 사람 농민이 아니냐 이거야. 그러게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해결될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최근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이제 검토 중이거든요. 네. 그거 관련된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경기도는 서울의 부재지주가 많아도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충남은 부재지주가 적대요. 네. 경기도는 대부분이 막 부재지주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잘못 실시하다 보면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우려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으로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에 정한 농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게 뭔가요? 1년 중에서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하고 경작하는 경우 수확물의 연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넓어도 텃밭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판매를 해서 이게 이제 소득원이다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 거네요. 셋 다 이상인데요. 그리고 부여군도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인 기준에 따라서 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1월 7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여성농민 정책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농촌 여성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었고요. 네네. 특히나 맞아요. 농민수당이 여성의 희생 위에 서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민수당 정책 논의가 이제 지역마다 우후죽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여성 농민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밀히 말했을 때에는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행되는 곳은 하나도 없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농가 가부장 소득제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농민수당인데 그 세대주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남성 농민에게 가구에 주다 거죠? 보면 가장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가부주가. 이게 문제의 시간. 아니 그런 나 너무 억울하고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이게 대부분 농촌 같은데 가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남자들은 농사 안 짓고 막걸리를 마시죠 낮에. 그 여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밭일하고 논일하고 이러고 와. 그런 경우 되게 논농사는 많아요. 요새 다 기계가 짓거든요. 그렇죠. 논농사 기계. 여자들이 밭농사를 많이 하는데 이거 완전히 노가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자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통장에는 또 남편 통장에 꽂히는 거지 돈이. 갑자기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직불금도 어쩌고 고치고. 네. 네. 그래서 이미 농가 단위 시행으로 플랜이 다 짜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왔고요. 네.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은 2013년 기준으로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된 여성 비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성이 이제 81%. 이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네. 진짜. 그래서 앞서 찬희 쌤이 부재지주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만 농업인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여성 농민들이 이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에서는 완전 사각지대예요. 소외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야, 심각하다. 심각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하셨던 박경철 박사님께서도 농가나 농민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민수당 개념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농민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한 민주적 논의 과정과 제도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셨고 지금 또 얘기되는 게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그냥 산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그 안에서 얼마나 이제 민주적인 토론 과정이 네네.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초지자체장의 무슨 선거 대책처럼 막 우후죽순처럼 막 그러니까요. 서로 막 경쟁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쥐꼬만한 돈 갖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적 의지와 결단의 필요성 등을 과제로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민주적 논의 과정에 여성 농민들이 조직화돼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성 생산자분들을 이제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여성 이제 농민들 이제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늘 그런 거죠. 그냥 참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어떤 거를 공동체에서 결정할 때 그 결정 권한이 다 남성분들한테만 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지자체에서 농민 기본소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 그러니까 그 민주적인 절차에 누가 초대될 것인가. 그럼 이제 남성 농민들이 초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것도 신경 쓰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 결국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사실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면 되죠. 그냥. 근데 이제 그거를 적은 재원으로 뭐 농민, 농촌, 농가 이렇게 국한해서 실시하려고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일이 꼬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그냥 전 국민 기본소득 해버리면 좋겠다라는 적은 이제 돈이라도 예. 전 국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 받아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 네, 이렇게. 모든 개인에게. 이제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요. 성남시 청년배당 시행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있죠. 네. 이게 기본소득으로 확 뜨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농민수당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던데 네네.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농가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겠다 뭐 이런 구상이더라고요. 완전 진짜 핫한 네. 주제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까지 아유님이 농민 기본소득 시행되는 어떤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농민 기본소득이 대체 기본소득이 맞냐, 참여소득이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사회수당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성남시 청년배당이나 경기도 청년배당도 말은 기본소득이라고 하지만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준다 빼고는 뭐 현금도 아니고요, 그렇죠. 정기성도 아니고 보편성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기본소득이지 기본소득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재명 시장도 예. 도지사도 아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예. 진짜 기본소득을 해야 될 텐데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 진짜 아닌 거 이거. 아닌 거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진짜 농민 기본소득은 뭐여야 될까요? 예. 어때야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계속 정확히 지적을 하셨고요. 예. 그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 사실은 농업참여소득이 더 적합한 용어겠죠. 그런데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는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인데요. 네. 근데 사실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나 검토 중인 정책안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는 농가 수당의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어 왔던 기존 농업직불금 제도의 개편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의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기본소득 지지하시는 분들 누구나 알고 있죠. 그 가구 내 권력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네. 농가 수당의 형태보다는 농민 수당의 형태가 더 바람직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농가 수당이 제일 나쁜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뭐 농민수당이라고 뭐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이제 가구 단위 지급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해남군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까지 활용이 그렇죠. 아까 된다는 소득 기준 점을 있었죠. 네, 뭐 20만 2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아니면 못 한다. 네. 네, 그래서 기본소득커녕 참여소득으로부터도 이제 크게 멀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아니고 참여소득도 아니고 농민수당도 아니고 농가수당이다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예. 야 심각하네 지금. 예. 그러면 농촌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조건성, 보편성 이걸 이제 충족을 해야 사실 기본소득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무조건성, 보편성을 충족하는 순간 농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불러야 되죠. 왜냐하면 농민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네. 조건성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란 말이 붙으려면 농민하고 기본소득은 형용모순이지. 그렇죠.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농촌에 사는 모든 사람한테 무조건적으로 주는 농촌 기본소득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아쉽게도 제가 아까 수많은 지역을 읊었는데 농촌 기본소득을 진지한 정책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막 읊었던 나라 곳 중에 되게 네. 그러니까요. 이제 숫자는 많은데 대부분 농가수당이고요. 네. 이 박경천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농촌 기본소득이 제기되는 배경부터 문제가 있는데 농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권리 또는 아까 우리가 아윤이 말했죠.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 네. 이런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라 농촌이 너무 인구가 없다. 인구 절벽이다. 네네.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서 인구 대책으로 나오는 면이 있어서 일단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발상 자체가 그냥 농촌을 살리자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발상을 따지기에 앞서서 농촌 기본소득은 매우 절박하고 긴급히 요청되는 게 아니냐.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네. 사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농민 기본소득이 말도 형용모순이지만 농민한테만 줘야 되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농촌이란 건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메커니즘 아니에요. 네네네. 농촌에 농민만 있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농사만 짓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사 먹고 농민이 쌀만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가게도 있어야 되고 그럼요. 소상인도 있어야 되고 다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굳이 농가는 주고 비농가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농촌을 가르고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이 농업 참여소득이라는 걸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촌 기본소득이 원론적으로 맞고요. 또 농민을 보더라도 농민이 실제로 농민의 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은 3분의 1에 불과하대요. 농민도 농업 외 소득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농업으로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민도 100% 네. 농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농사를 좀 지으면 너 농민이고 농사를 좀 30%안 지으면 농민이 아니고 이런 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려내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네,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농촌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농민이 누구냐, 농민이 누가 아니냐 가려내는 심사를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심사 비용도 안 들게 되지 않습니까? 농촌의 거주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주 조건은 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농촌으로 정했으니까 네네. 농촌에서 뭐 6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네네. 12년 거주했다 이런 조건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이유님도 그렇겠지만 농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네네. 자 이름을 따라해 봅시다.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촌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아닙니다. 농촌 기본소득. 예. 그러니까 지금 농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참여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는 그것도 네. 안 되는 경우도 예, 많고요.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기본소득의 개념에 맞게 하려면 농촌 기본소득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네네네. 차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농촌 공동체 안에서의 기본소득을 실시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 동기가 우리가 어떤 이런 공동체를 살리고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 농업에서 그러니까 농민 인구가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데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동기로서 정책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이런 정책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급조된 거죠. 예. 그런데 농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네. 네, 당연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수보다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죠. 그래서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이 요청될 것입니다. 박경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이외에 국내 농업의 가치는 환경 보전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80조에서 250조에 달한다라고 집계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인 농민수당은 최소한의 보상 장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찔끔 보장돼. 찔끔. 네, 최소 정도. 미니멀. 네. 네, 그래서 차제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제대로 된 형태의 현금 급여가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국 단위의 기본소득이 실시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겠지만요. 이 농업의 가치가 아까 80조, 250조에 달한다. 이게 네네.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참 쉬울 텐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농업이 없는 우리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자. 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많은 도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네, 하여튼 농촌 기본소득으로 나갑시다. 네. 그리고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네. 그러네요. 네. 80조에서 250조에 달하는 그 금액을 만약에 환원한다고 생각하면 네, 그렇죠. 이건 뭐 차고도 넘치겠는데요. 차고 넘치죠. 예. 아.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시행되거나 준비 중인 농민수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농민수당인가, 농업참여소득인가, 농촌기본소득인가. 그리고 찬생과 아이유님은 농촌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특히 참여소득인가 기본소득인가 하는 문제를 좀 해명하려면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 좀 머리 좀 식혀야 돼요. 저는 네. 아이유님이 오실 때마다 늘 걱정이 뭐냐면 그 이야기들 다 따라가려면은 되게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도 1분 좀 쉬웠죠? 예, 1부는 좀 쉬었는데 2부 시작하기 앞서서 좀 쉬었다가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